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약탈 문화재의 세계사 중에서 제1권 돌아온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 책은 홍익출판사에서 출간했고요.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외교관 출신인 김경임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유명 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의 화려한 명성 뒤에 감추어진 폭력과 탐욕의 역사,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반환받은 문화재들의 비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대형 박물관들은 약탈 문화재들이 어느 한 민족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유산이라는 미명하에 반환을 거부하고 있지만, 문화재는 그것이 태어난 땅, 그것을 만든 민족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날 수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약탈과 반환을 놓고 벌이는 갈등을 읽으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계사의 놀라운 일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2007년 미국 10개 최고의 박물관으로부터 문화재를 반환받은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 프란체스코 루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재 반환은 민족주의가 아니다. 인류 보편의 담론이다 라고 말이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반환된 세계유산으로는 발리의 초상, 아델 블로우바우어 1, 고스트 댄스 셔츠, 시바의 청동상 나타라자, 터키 땅의 리디아 보물, 신비의 짐바브웨 새, 마추픽추 잉카 유물, 경매에 나온 아편전쟁의 약탈물, 그리고 고려의 미소, 서산 부석사 관음불상의 귀환도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나 흥미롭기 때문에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오늘은 클림트의 그림 아델 블로우바우어 1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우먼 인 골드를 통해서도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척 감동적으로 본 영화 중 하나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클림트의 그림 아델 블로우바우어 1은 역사상 최고가에 팔린 미술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델은 오스트리아의 거물 경제인으로서 빈 은행연합의 대표이며 오리엔트 철도회사 사장이었던 유대인 모리츠 바우어의 막내딸로 1899년 18세에 자신보다 17세 연상의 유대인 사업가 페르디난트와 결혼했다. 페르디난트는 달콤한 디저트가 유행이었던 유럽에서 캔디 업계를 장악한 오스트리아의 사탕 재벌이었다. 유대인들에게 흔한 겹사동 관습에 따라 페르디난트의 형으로 변호사인 구스타프가 아델의 언니 테레사와 먼저 부부가 됨으로써 이중 인척이 된 두 집안은 남편의 성 블로후와 부인의 성 바우어를 합쳐 블로우 바우어라는 성을 쓰며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다. 특히 자녀가 없었던 아델과 페르디난트는 구스타프와 테레사의 세 자녀를 친자식같이 여겼고, 두 가족은 모두 페르디난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빈 사교계의 중심이었던 아델 살롱에는 오스트리아 명사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대저택의 1층과 2층은 클림트를 비롯하여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예술가들의 그림과 조각품, 희귀한 빈 도자기 400여 점, 18세기 앤티크 가구와 양탄자 등 오스트리아의 값비싼 예술품과 골동품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 같은 블로우바우어의 살롱 문화는 중부 유럽에서 부와 지식으로 탄탄하게 상류층을 점하며 서구 문화에 합류했던 유대인들이 이뤄낸 풍요로운 유대 문화의 증표였고, 서구 문화, 특히 오스트리아의 융성한 문화에 일조했던 유대인들의 기여와 후원의 상징이었다. 아델 블로우바우어 살롱의 단골 손님 중에는 오스트리아 아르누보의 선창자이며
20세기 장식 예술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가 있었다. 빈의 외곽 마을 가움가르텐에서 영세한 금세공과 부친 아래에서 유년 시절을 어렵게 보낸 클림트는 빈 국립미술학원에 입학하여 재능을 인정받고 20대부터 보수적인 전통 화법으로 공공 건물의 대형 벽화를 제작하거나 자신의 공방에서 공예품을 만들어 크게 유행시켰다. 명성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20대 후반 유럽의 모더니즘과 접하며 새로운 예술 사조에 능증게 된 클림트는 사실주의 경향의 전통화법을 버리고 자신만의 환상적이며 감각적인 아르누보의 화법을 개척해 나갔다. 클림트는 아델의 살롱에 출입할 당시에는 이미 높은 명성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화단의 중심 인물이었다. 클림트의 초상화를 갖는다는 것은 특권층, 특히 새 시대 귀족층의 증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의 화실에는 초상화를 주문하는 여성들, 대개는 부유한 유대인들이 줄을 섰다. 그렇지만 클림트는 작품에 각별히 선별적이었고 모델들은 스케치를 꼼꼼히 하려는 클림트 앞에서 장시간 때로는 누드로 포즈를 취해야 했다. 클림트가 초상화를 2개 이상 그린 모델은 아델이 유일했다. 자신의 모델들과 종종 연인 관계였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만큼 클림트와 아델이 연인 사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지만 확인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보헤미안적인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겼던 클림트는 사생아를 14명이나 두었다고 한다. 예술에 나타난 비상한 성적 관심과 탐닉에도 불구하고 클림트는 독신으로 살면서 동생 에른스티 클림트의 부인 헬렌 플레게의 언니 에밀리 플레게와 평생 사실혼 관계로 있었다. 에밀리는 클림트 모델들의 의상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진 아방가르드 의상 디자이너였을 뿐만 아니라 클림트 작품 키스의 모델이었다. 클림트는 플레게 가족과 해마다 여름이면 오스트리아 북부 아르테 호숫가를 여행하고 이 지역의 풍경화를 다수 남겼다. 아델 블로우바우어 1 그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1903년 페르디난트 블로우바우어는 아델 부모의 결혼기념일에 선물하려고 22세로 꽃같이 피어나는 아델의 초상화 2점을 클림트에게 의뢰했다. 클림트는 이미 1900년부터 아델을 스케치하기 시작해서 100개 이상 스케치를 끝낸 1903년부터 아델의 모습을 화폭에 옮겨 1907년 아델의 초상화 아델 블로우바우어 1을 완성했다. 그림을 제작하는 기간에 클림트는 비잔틴 모자이크로 유명한 이탈리아 북부 도시 라벤나를 여행하면서 19세기에 지은 산 비탈레 성당에서 테오도라 황후의 비잔틴 모자이크 초상화를 보았다. 갖가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테오도라 황후의 초상화에서 깊은 영감을 얻은 클림트는 곧 찬란한 금, 은, 보석을 사용하여 아델을 테오도라와 아주 닮은 모습으로 재현했다. 이 화려한 아델의 초상화 제작 가격은 당시 빈 교회의 훌륭한 별장 한 채의 값의 4분의 1 정도인 4,000 크라운이었다고 한다. 비잔틴풍의 아델 초상화는 중세적이면서도 현대적이며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같이 신비스럽다는 점에서 로맨틱하다. 옥자와 같이 높고 화려한 의자에 앉은 22세의 아델은 호리호리하고 키가 크며 갸름한 얼굴에 우아하게 긴 목에는 보석이 촘촘히 박힌 빈식의 모던한 목걸이를 하고 있다. 이마 위에는 높이 쌓인 숱이 많은 검은 머리가 한창 때의 젊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팔찌와 은팔찌로 장식한 기다란 2 팔과 가슴에서 깍지 낀 2 손은 아델의 과도한 자의식을 보여준다. 붉은 뺨과 약간 벌린 육감적인 붉은 입술에도 불구하고 창백한 얼굴, 짙은 눈썹 아래 두꺼운 눈꺼풀과 그윽한 검은 눈은 쓸쓸하게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다. 모든 부와 특권을 누리면서도 사회적 진출을 거부당한 그 시대, 빈의 지적인 상류의 여성들의 세상에 갇힌 암담한 인생을 암시하거나
예술과 지성의 도시 빈에서 감지되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유대인의 불안과 예감이 표현되었는지도 모른다. 얼굴과 어깨, 목 아래 가슴, 두 팔을 제외하고 금박의 배경에 금박의 드레스와 가운데 휘감긴 아델은 훗날 황금옷을 입은 여인으로 불리게 된다. 전신을 금빛 의상으로 감쌌는데도 아델의 얼굴과 가슴의 맨살은 빛을 발한다. 드레스 위에 걸친 일견 3차원적으로 보이는 휘날리는 가운에는 금줄과 큼직한 사각형과 달걀 모양의 금박무늬 곳곳에 암호와 같이 아델의 이니셜을 뜻하는 AB가 드문드문 숨어있고 드레스 하단의 오른쪽 구석에는 클림트의 사인을 박은 큼직한 사각형 금박 무늬가 있다. 가운 속의 드레스는 금과 은을 박은 모자이크의 기하학적 문양으로 가득 찼다. 삼각형 피라미드 안에 그려진 이집트풍 눈동자를 가로로 촘촘히 박아 넣은 몸에 착 들러붙는 드레스와 양쪽으로 길게 갈라진 가운, 드레스 하단의 기다란 직사각형 무늬는 직설적인 성적 암시를 보여주며 모델과 화가의 내밀한 관계를 암시하지만 소문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확증은 없다. 아델의 황금 의자는 금박의 소용돌이 문양이 가득 찼고 의자 뒤의 배경은 무수한 황금별로 꽉 찬 하늘이다. 그림의 크고 작은 황금가루와 소용돌이 문양은 금의 바다 또는 천상에서 떠도는 듯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꿈속에 흘러가는 화려했던 한 시대의 운명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아델의 육체적 모습이 아니라 분위기를 그린 것이다. 아델의 사회적 부와 지위는 여왕의 모습이고 찬란함과 신비감에 휘감긴 아델은 거의 종교적 아이콘으로 그려진 여신의 모습이다. 클림트 그림의 미학적 완결판이 될 이 그림에서 아델은 미 자체였고 찬란함과 황홀함을 추구했던 벨 에포크의 빈적 삶의 모습이었으며 20세기 초 유럽의 욕망을 대리 표현했다. 이 그림이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로 받아들여지며 오스트리아 문화유산이자 자존심으로서 오스트리아의 옵세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클림트에 의해 불멸의 아이콘으로 태어난 아델의 초상화는 아델의 생전 빈과 독일, 스위스에서 잠시 전시되어 널리 알려지면서 아델을 세속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클림트의 예술적 야망과 아델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세속적 야망을 실현해 두 사람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다. 아델 블로우바우어 일은 제작 직후 잠깐 유럽의 몇몇 도시에서 전시된 이후 계속 블로우바우어의 아파트에 걸려 있다가 나치에 약탈되어 오스트리아 국립 벨베데르 미술관의 소장품이 되었고 오랜 법정 투쟁 끝에 아델의 조카 마리아 알트만에게 반환되었다. 이 과정은 2015년 헐리우드 영화 황금옷을 입은 여인에서 상세히 묘사되었다. 아델의 생전 블로우바우어의 아파트에는 아델 블로우바우어 초상화 1과 2 외에 다른 클림트의 그림 5점을 모아놓은 클림트의 전시실이 있었다. 1918년 2월 54세의 클림트는 스페인 독감에 따른 뇌졸중과 폐렴으로 빈에서 사망했다. 1925년 44세의 아델이 갑작스러운 뇌망염으로 사망했다. 죽기 2년 전인 1923년 아델은 남편의 형인 변호사 구스타프 블로우바우어의 자문을 받아 유언장을 직접 작성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나는 남편 페르디난트에게 그가 죽은 후 내 초상화 2점과 클림트의 풍경화 3점을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 벨베데리에 기증해 주시기를 부디 요청합니다. 당시 아델의 저택에 소장된 클림트 그림 7점은 발주자인 남편 페르디난트가 비용을 댔으므로 소유자는 페르디난트였다. 그 때문에 아델의 유언장은 클림트의 그림들을 벨베데리에 기증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페르디난트에게 그의 사후 유증해달라고 단지 부탁한 것이었으며 페르디난트는 아델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다. 페르디난트는 이미 1936년
아델이 기증을 요청한 클림트 그림 중 아르테 호숫가의 성체를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 벨베데리에 기증한 바 있었다. 1938년 3월 12일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나치는 즉시 반유대 정책을 집행했다. 합병 사흘 후 나치는 페르디난트 블로우바우어의 화려한 아파트에 쳐들어가 블로우바우어 집안의 모든 보석과 예술품을 약탈했다. 아델 블로우바우어 1에서 아델의 목에 두른 보석 목걸이는 나치 선전부 장관 괴링의 부인이 차지했다. 아델의 남편 페르디난트는 초기에는 체코로 나중에는 스위스로 도피했고 망명 중 세금 포탈죄로 아파트와 별장, 사탕 공장을 몰수당했다. 그의 방대한 개인 소장 그림들과 도자기, 앤티크들은 여러 오스트리아 미술관이나 나치 간부들의 소나기에 들어갔고 진귀한 도자기 400여 점은 경매에서 흩어졌다. 몇몇 19세기 그림은 린치의 열기로 예정된 히틀러 박물관으로 실려갔다. 페르디난트 소유의 클림트 그림 6점은 그가 스위스 망명처에서 고용한 오스트리아인 변호사 에릭 휘러의 처분에 맡겨졌다. 나치 당원이었던 휘러는 페르디난트 소유의 아델 블로우바우어 1을 벨베데르 미술관에 기증하고 나머지 클림트 그림 5점은 멋대로 처분했다. 벨베데르에 기증된 아델 블로우바우어 1은 그림 이름이 황금옷을 입은 여인으로 바뀌었는데 그림에서 유대인 이름을 제거하기 위한 꼼수였다. 페르디난트는 1945년 종전 직후 스위스에서 무일푼으로 사망했다. 그는 유언장에서 클림트 그림의 기증에 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재산이 회수된다면 전 재산을 나치를 피해 미국과 캐나다로 탈주한 자신의 조카, 즉 형 구스타프와 아델의 언니 테레사 부부의 세 자녀인 마리아 알트만, 루이스 구트만, 로버트 벤틀리에게 유증하겠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이때부터 세 조카는 페르디난트 재산을 회수하려고 투쟁을 시작했다. 오스트리아는 나치를 열렬히 환영했지만 나치와 싸운 연합국들은 오스트리아를 나치 최초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책임을 혹독하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나치 청사는 미온적이고 기만적이었다. 종전 직후인 1946년 5월 오스트리아 정부는 나치 시대의 예술품 거래를 무효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나치 시대에 약탈된 예술품을 유대인 원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지만 그 대신 오스트리아를 떠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유대인들이 재산을 반출하는 대가로 중요한 예술품을 오스트리아 정부에 기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오스트리아의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명분이었다.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박해했던 오스트리아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소유 예술품을 기증해야 한다는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법이 제정된 것이다. 나치의 첫 번째 희생자로 가장하여 모든 책임을 비껴가려는 오스트리아의 전후 유대인들의 예술품 환수 투쟁은 당혹스러운 문제였다. 유대인 소장의 막대한 예술품이 나치 독일 못지않게 오스트리아에서 적극적으로 탈취된 사실이 폭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후 오스트리아 국민은 여전히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 없이 유대인들이 막대한 예술품을 탈취당한 것은 부유한 유대인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믿었고 민심은 유대인들이 벌이는 약탈 재산 회복 투쟁에 반발하고 저항했다. 한마디로 전후 오스트리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초래한 막심한 피해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다시는 유대인들이 전과 같은 부를 축적하여 특권층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평등을 가장한 반유대인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종전 후인 1948년 페르디난트 유족이 고용한 오스트리아 변호인 리네 씨는 페르디난트가 소유했던 클림트 그림 6점을 1946년 나치 예술품 거래를 무효화하는 법에 따라 모두 회복했다. 그러나 리네 씨는 페르디난트 유족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돌려받은 클림트 그림 6점을 벨베데르 미술관에 양도했다. 리네 씨는 아들의 유언을 존중하고 또한 블로우바우어의 다른 재산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으려 그림을 기증했다고 양도 증서에 썼다.
이로써 페르디난트 블로우바우어가 소유했던 클림트 그림 7점은 모두 벨베데르 소유가 되었다. 생전의 아델은 자신의 화려한 초상화를 공공미술관에 남기고 싶어 했고, 당시 아델이 자신의 초상화와 클림트 그림을 벨베데르에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소문이 유족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족들은 클림트 그림이 적법하게 벨베데르 미술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그림 회수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림은 영원히 벨베데르 소유로 남는 듯했다. 그러다가 1997년 에곤 실레의 발리의 초상이 나치 약탈 예술품으로 뉴욕에서 몰수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오스트리아의 좌파 기자 후베르투스 체르니는 오스트리아 공공미술관에는 여전히 유대인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나치 약탈물들이 다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아델 블로우바우어 초상 1이라고 밝히고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 귀족 가문 출신으로 진보 성향의 잡지 편집인인 체리닌 백작은 오스트리아에서 청산되지 않은 나치의 흔적을 추적하여 폭로해 왔는데 그는 1986년 유엔 사무총장직을 마치고 오스트리아 대통령 후보가 된 크루트 발트하임의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전력을 폭로한 것으로 미국에도 잘 알려진 기자였다. 이미 1998년 나치 약탈 예술품에 관한 워싱턴 회의 원칙, 즉 출처가 의심스러운 모든 소장품에 대한 정보 및 기록, 과거 내력에 대한 조사 및 공개 의무에 합의한 오스트리아 정부는 아델 블로우바우어 초상 1에 관한 체르닌의 폭로 기사가 터지자 황급히 1998년 녹색당 주도하에 공공미술관에 소장된 불법 예술품의 반환을 위한 예술품 반환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무엇보다도 1946년 나치 시대의 예술품 거래를 무효화하는 법에서 규정된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에 기증한 예술품이 반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1998년 발리의 초상이 미국 법정에서 몰수된 직후 오스트리아는 모든 미술관에 소장된 예술품의 내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 문서 공개를 단행했다. 체리닌 기자는 문화부 문서를 뒤져서 아델의 유언장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유언장의 내용은 아델이 클림트의 그림을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 벨베데르에 유증한 것이 아니라 남편 페르디난트에게 기증을 부탁한 것임이 밝혀졌다. 체리니는 훗날 페르디난트가 그림을 기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벨베데르에 소장된 클림트 그림 6점은 유증 또는 기증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몰수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무렵 페르디난트의 유일한 생존 조카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던 마리아 알트만은 미국의 유대인 변호사 렌달 쇤베르크를 고용하여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클림트 그림을 회수하기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변호사 쇤베르크는 나치를 피해 로스앤젤레스로 망명했던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현대음악가 아놀드 쇤베르크의 손자였다. 체르닌과 쇤베르크는 아델이 그림을 유증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은 후 유증을 부탁한 것이었으므로 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그림 소유자였던 페르디난트가 부인 아델의 요청을 지킬 법적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그림들 일부는 페르디난트가 죽기 전 이미 나치에게 몰수되었으므로 페르디난트는 나머지 그림들을 벨베데르에 유증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도 유증하지 않았다. 페르디난트 소유의 클림트 그림이 벨베데르에 소장된 경위를 보면 1939년 페르디난트가 스위스에서 고용한 변호사로서 나치 당원이었던 에릭 휘러가 멋대로 처분한 그림 6점은 모두 1946년 나치 예술품 무효화법에 따라 일단 페르디난트에게 반환되었지만 블로우바우어 재산의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페르디난트의 변호사 리네 씨가 1948년 다시 벨베데르에 기증한 것이다. 따라서 알트만 측은 1998년 예술품 반환에 관한 법에서 명시한 대로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기증되었던 클림트 그림들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벨베데리 측은 클림트 그림은 벨베데리의 중요한 소장품의 하나로 국보이자 오스트리아 문화유산인 점을 강조하면서 아델의 유언에 따라 클림트 그림은 벨베데리에 기증되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알트만 측은 벨베데르가 그림을 적법하게 유증받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어째서 1946년 나치 예술품 무효화법에 따라 반환했는지를 묻고 어쨌든 블로우바워 재산의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1948년 오스트리아 정부에 기증된 예술품은 1998년 반환법에 따라 우선 반환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오스트리아 정부에 그림의 반환을 청구했다. 1999년 알트만 사례를 심사한 오스트리아 정부 자문위원회는 클림트 그림이 강제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부정적 결정을 접한 알트만 측은 오스트리아 법정에 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렇지만 전후 반유대인 감정이 강했던 오스트리아에서 미로와 같이 복잡한 경로를 따라 국립미술관으로 흘러들어간 클림트 그림들을 회수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다. 더구나 오스트리아 국내법은 소송 목적의 가치에 상응하는 소송 비용을 징수했는데 클림트 그림 6점에 대한 소송 비용은 최소 180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소송 비용을 35만 달러로 감해 주었으나 여전히 큰 부담이 되었던 알트만 측은 사건을 미국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하고 2000년 8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쭉 법정 투쟁이 이어지고요. 알트만 소송의 교훈을 조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 정부는 블로우바우어 집안에 소장된 클림트의 그림을 오스트리아 재산이라는 물건으로 보았을 뿐 그림이 존재하게 된 유대인 가정의 유서 깊은 전통과 문화에는 무심했고 그들이 일구어낸 역사와 문화를 박탈당해 상처 입은 사람들은 외면했다. 그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찬란한 오스트리아 문화에 기여했는지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오스트리아의 문화유산과 자존심만 내세웠기 때문에 사건의 결말은 그들에게 더욱 큰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알트만의 소송은 사상 처음으로 외국 정부가 미국의 대법원에서 홀로코스트 반환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로 미국 법정은 외국 정부나 미술관을 상대로 홀로코스트 반환 소송을 판결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장소임을 확인해 주었다. 적어도 아델 블로우바우어 1만은 오스트리아에 남겨달라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뒤로하고 클림트 그림 5점은 대단한 팡파르 속에 2006년 4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나치 약탈 예술품 반환 역사상 최대의 성과였다. 그림들은 알트만의 희망에 따라 석 달간 로스앤젤레스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었으며 이어서 석 달간 뉴욕의 노이에 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 그림 중 아델 블로우바우어 1은 2006년 6월 노이에 갤러리 주인이며 에스티 로더 화장품 재벌인 로널드 루더에게 1억 3,500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이 금액은 그림 한 점 가격으로는 역사상 최고였다.